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욕심을 덜어내고 내 삶에 만족하는 법, 작은 삶을 권하다입니다. 저자는 조슈아 베커, 역자는 이은선, 출판 와이즈맵입니다. 우리는 정말 더 갖지 못해 불행한 것일까?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멋진 옷, 더 고급스러운 취미생활. 하지만 정말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더 갖지 못해 불행한 것일까? 작은 삶 운동의 선구자 조슈아 베커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집안 정리에 치여 아들과 놀아줄 시간조차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던 어느 날, 이 많은 걸 다 이고지고 살 필요 없다는 이웃의 한마디에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는 물건을 버리고 기부하며 삶의 크기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늘어난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를 봉사활동에 사용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변화와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 경험에 공감한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방문하기 시작했고, 매달 전 세계 200만 이상의 독자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삶을 알리기 위해 이 책 작은 삶을 권하다를 집필했고,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중국 등 10여 개국 독자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작은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차고 청소 사건 이후 몇 년 동안 작은 삶에 대해 많은 것을 터득했고, 그중 알짜를 추려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작은 삶을 살기로 한 첫날, 내 머리를 강타한 깨달음을 계속 강조하게 될 것이다. 과도한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로 인해 행복의 근원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 등을 말이다. 이것은 소유를 늘리는 데 과도하게 집착하는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메시지다. 그리고 나는 이 메시지가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과 더 큰 즐거움을 선물할 거라고 믿는다. 당신의 옷장이 넘쳐나는 이유. 윌 로저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려고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는데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의 분석은 애초에 그가 얘기를 꺼냈을 때보다 요즘 시대에 더 들어맞는다. 아마 전 세계의 부유한 국가마다 상황은 비슷하겠지만 내가 사는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50년 전보다 2배 더 많은 물품을 소비한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는 평균 3배가 증가했고, 오늘날 일반적인 가정에는 약 30만 개의 물건이 있다. 대체로 집집마다 가족 구성원 수보다 텔레비전의 개수가 더 많다. 그리고 미국 동력자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잡동사니 때문에 차를 2대 넣을 수 있는 차고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는 가정이 25%, 한 대만 주차할 수 있는 가정이 32%라고 한다. 잡동사니를 보관할 공간을 마련해주는 정리정돈 사업이
80억 달러, 약 8조 5천억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했고 매년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0가구당 1가구가 창고를 임대하고 이 창고 임대업이야말로 지난 40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개인 부채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일반 가정의 신용카드 부채는 평균 15,000달러를 넘어섰고 주택 대출은 15만 달러가 넘는다. 단순한 통계 수치의 전달은 이쯤에서 접도록 하겠다. 우울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내 목적은 아닌데다 통계 자료와 연구 결과가 없어도 당신은 이미 뭐가 되었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매일 집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사는 공간이 온갖 잡동사니로 넘쳐나게 생겼다는 것을 말이다. 바닥은 발 디딜 틈이 없고 옷장은 터질 지경이다. 서랍은 넘치려고 하며 심지어 냉장고마저 넣고 싶은 식료품을 전부 감당하지 못한다. 집안의 모든 수납장은 항상 공간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집안의 잡동사니 대부분이 좋아하는 물건이라고 해도 너무 많아 일부라도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냥 놔둬야 할 것과 처분해도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적당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어쩌면 당신은 집안 정리의 비법이 담겨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집어들었을지도 모른다. 장담하지만 이 안에는 그런 비법은 물론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수많은 잡동사니 밑에 숨겨져 있던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풍성해지는 법에 방점을 찍은 줄일수록 풍성해지는 철학이다. 그 덕분에 집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의미가 깊어질 것이다. 작은 삶의 철학은 당신이 오래전부터 찾아 헤맸던 더 나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열쇠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온 세상에 작은 삶의 즐거움을 소개하고 싶다는 꿈이다.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5,000건의 소비를 주장하는 광고를 접한다. 나는 소비를 자제하자고 외치는 대변인이 되고 싶다. 작은 삶을 통해 수천, 수백만 명의 인생이 달라졌을 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무궁무진해질까. 작은 삶의 12가지 혜택. 소유를 줄이는 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소유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 사실을 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 책에 소개된 작은 삶의 원칙을 실천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간과 에너지 면에서 여유가 생긴다. 물품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벌고 검색해서 구입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수리하고 다른 것과 교환하거나 중고로 파느라 쏟아붓는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가. 따라서 소유를 줄일수록 좀 더 중요한 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늘어난다.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다. 간단하다. 사는 물품을 줄이면 지출이 줄어든다. 애초에 사는 데 든 비용뿐만 아니라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준다. 어쩌면 수입을 늘리기보다 소유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지름길인지도 모른다. 좀 더 너그러워진다. 불욕을 줄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 평소 관심 있던 사회운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돈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법이다. 재물을 축적하는 것보다 훨씬 보람있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좀 더 자유로워진다. 소유의 도가 지나치면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물질의 노예가 된다. 잡동사니들은 거추장스럽고 운반하기 어렵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짓누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따라서 필요 없는 물품을 처리하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소유물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걱정이 늘어난다. 머릿속으로 두 개의 공간을 그려보자. 한쪽은 지저분하고 어지럽지만 다른 쪽은 깔끔하고 별다른 세간이 없다. 둘 중 어느 쪽에 있을 때 불안해질까? 어느 쪽에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질까? 잡동사니가 과하면 그게 곧 스트레스가 된다. 집중도가 높아진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아우성친다. 신경을 분산시키는 사소한 요소들이 점점 쌓일수록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란 힘들어진다. 안 그래도 여기저기 신경 쓸 일들이 많은데 더 늘릴 필요가 있을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과소비는 천연자원의 파괴를 촉진한다. 소비를 줄일수록 환경훼손이 감소하고 그로써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 모든 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유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쓸데없는 물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 필요한 물품을 좀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작은 삶이 반드시 검소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갖출수록 좋은 거라는 삶의 철학이다. 아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 사랑해일까? 아니면 저거 사고 싶다, 세일한데 우리 쇼핑하러 가자일까? 과소비를 권장하는 이 사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아이들에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3자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거나 스스로 건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3자, 아마도 가족이 그 일을 맡아야 한다. 작은 삶을 추구하면 그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 비교할 일이 줄어든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양으로 남들을 압도하고 싶은 내재된 욕망이 합쳐지면 윌 로저스가 말한 것 같은 재앙을 예약한 거나 다름없다. 소유를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비교라는 승산 없는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만족감이 높아진다. 우리는 갖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은 상품을 장만하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물질적인 소유로 정신적인 욕구를 절대 해소할 수 없다. 뭘 사고 나면 항상 새로운 불만이 고개를 드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쟁이고 쟁이고 또 쟁이는 악순환을 끊어야 삶이 불만족스러운 진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시간과 돈은 여유로워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며 집중도는 높아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는데 솔깃하지 않은가? 나는 앞으로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목표 삼아 작은 삶을 추구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작은 삶에는 개인 맞춤형 혜택도 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원하는 삶을 가꾸어 나가는 첫걸음이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 작은 삶을 선택하는 순간 내면의 간절한 욕구를 추구할 여지가 생긴다.
잡동사니 일을 줄이면 의미 있는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여행에 자유가 생기며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생긴다. 관심이 있는 사회운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가장 원하는 직종을 더욱 유연하게 추구할 수 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작은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간소한 생활 방식의 장점을 소개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준이 그랬던 것처럼 이웃사촌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준을 통해 작은 삶을 알게 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기회가 생겨서 고마울 따름이다. 내가 작은 삶을 통해 개인적으로 거둔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인간관계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직계가족과 친척,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다. 정기적으로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해 예전에는 사역자로 했던 일을 지금은 봉사자의 입장에서 하고 있기도 하다. 얼마 전에는 이 책의 계약금으로 아내와 함께 호프 이펙트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수 있었다. 가정환경과 비슷한 고아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전 세계 보육원의 환경을 바꾸어 놓고자 하는 것이 이 재단의 취지다. 이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내와 나는 서로에게 이야기했다. 안 될 것도 없잖아. 우리 능력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우리는 작은 삶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내 삶이 증거다. 불필요한 잡동사니를 제거했더니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2배로 늘었다. 그 결과 만족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어쩌면 당신이 원하는 삶도 수많은 잡동사니 아래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이루지 못한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 소유를 최소한으로 줄여 꿈을 즐기고 추구하고 이뤄내고 싶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은가?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가? 예술작품을 만들고 싶은가? 체력을 기르고 싶은가?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싶은가? 의미 있는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싶은가? 이 책을 읽는 동안 그 꿈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기 바란다. 그것이 내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이 책의 주제는 단순히 소유를 줄이자는 게 아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자는 것이다. 변화를 이끄는 씨앗. 내가 언뜻 소개한 앞으로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다. 나는 작은 삶의 기본 철학과 실천 방안, 양쪽 모두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여러분이 나중에 되돌아보면 이 책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 읽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책은 내가 어떤 식으로 작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소개하는 체험기가 아니다. 물론 내 경험담을 일부 공개할 테고 그 사례를 통해 당신도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지만 이 책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바로 당신이다. 소유를 줄이는 즐거움이다. 인생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은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의식적으로 작은 삶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례도 소개할 것이다. 그들도 대부분 예전에는 당신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주의적인 성향과 결별을 선언했는지 참고하면 작은 삶의 여정을 시작할 때 좋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창틀을 보고 작은 삶을 실천하기 시작한 트로이, 집을 사지 않고 전 세계를 여행하기로 결심한 에넷,
작은 삶을 살기 시작하자 창의적인 욕구와 봉사를 향한 열망이 샘솟은 데이브와 세릴. 천개의 세간을 처분해 스스로도 놀란 마고. 삶의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춘 커튼이. 모든 잡동사니를 상자에 담고 필요한 것만 꺼낸 라이언. 1년 동안 새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한 이후 쇼핑 중독을 끄는 세라. 15살 때 자기만의 작은 삶의 철학을 수립한 제시카. 가장 애지중지하던 결혼 반지를 포기함으로써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엘리.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 소유를 줄인 삶의 장점에 대해 대화를 나눈 내 경험을 근거로 다는컨대 작은 삶의 철학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일 생각이다. 씨앗이 그렇듯 이 책에 담긴 메시지도 단순하지만 성장의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다. 모퉁이 너머의 새로운 세상. 나는 2008년의 노동절을 기억한다. 하늘은 맑고 날은 따뜻해 차고를 청소하려다 좌절했던 3개월 전의 그날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날은 아내와 내가 해야 할 집안일이 거의 없었다. 아직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예전처럼 집안을 종종거리며 분주하게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며 마음껏 하루를 보냈다. 집 근처의 숲속 오솔길을 걸었고 베란다에서 여유롭게 점심을 먹었고 아이들에게 그네를 태워주었다. 초저녁에는 세일럼과 함께 우리 집 앞에 조용한 길거리를 나갔다. 아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나는 아빠로서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해하며 헬멧을 똑바로 씌우고 뒤에서 밀어 출발시키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자전거를 따라 부지런히 달렸다. 아이가 요령을 제대로 터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일러백에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도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겠다고 했다. 둘이 처음으로 맛보는 합동 라이딩이었다. 앞서 달리는 아이의 뒤를 따라 모퉁이를 돌았을 때 마당에 나와 있는 이웃사촌이 보였다. 그는 지친 얼굴로 짜증을 내고 씩씩대며 차고를 청소하고 있었다. 나는 혼자 빙그레 웃었다. 나중에 적당한 기회가 찾아오면 내가 그에게 인생이 뒤바뀔 만한 깨달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많은 걸 다 이고지고 살 필요는 없다고 말이다.